자, 내년 대선이 이제 9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대선이 그냥 순리대로 치러져서 국민의 뜻이 국민이 누구를 선택했는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대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기보다는 다른 이 변칙적인 성향들이 더 강하게 반영되어서 매우 왜곡되게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곡된다고 하는 것은 이 첫째는 개헌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요. 언론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단편적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과연 개헌이 될까? 이렇게 지금 회의적인 시각의 칼럼들도 있습니다. 근데 집요하게 여야에서 공식적으로는 야당에서 개헌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좀 쑥 들어갔어요. 왜? 말하다가는 저 행명 21이나 황장수나 저 패거리들이 나와서 득달같이 저 문가리의 앞잡이 놈들이라고 규정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저녁에 저들끼리 술 먹고 또 저들끼리 만나고 이럴 때는 개헌이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에 반대하는 거는 지금 자기들을 따내는 대선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이재명이나 윤석열 둘밖에 없는 형국이에요. 나머지 대선 후보들 중에는 저는 실제로 대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들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개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은 아무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개헌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개헌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만은, 특히 개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이라든지 헌법학자라든지 언론사의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개헌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 일반 평범한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자체의 자질이 문제고 그들의 행태가 문제지,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한국에 미국의 제도를 갖다 놓든 영국의 제도를 갖다 놓든 독일의 제도를 갖다 놓든 일본의 제도를 갖다 놓든 한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하겠는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가 다른 서구 미국 사회보다도 이 기득권 카르텔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겉으로는 기회의 나라, 평등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지만은 속으로는 엄청난 기득권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문 대대로 이어오며 특권층 소수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나라에서 국민적 저항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은요, 어쨌든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 독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득권의 독점에 대한, 기득권의 전횡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을 정치와 경제 분야에 촘촘히 넣어놨어. 좀처럼 우리처럼 이 10인 이상 집회 금지가 안 된다든지 정당의 현수막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제도 때문에 기득권의 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카르텔이 공고하게 있지만은 신분이 유지되고요. 미국이 신분 사회가 싫어서 미국에 와서 아메리카 합중국을
유럽에서 도망놓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미국도 가보면 엄청난 신분 세습 사회고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신분 세습 사회, 2080 사회라고 오늘날 미국 사회를 규정 짓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회에서 대놓고 정치판에 기득권들이 우리 마음대로 해먹겠다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왜? 국민의 저항이 무서워서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한국 국민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깨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엄청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또 무슨 2040의 세대 교체를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쇼고 본질은 지금 개헌을 통해서 문갈이 제 많은 집안이죠. 제 많은 문갈이가 자신의 퇴로를 열라고 하고 있다. 그 개헌의 필요성. 그 다음에 어차피 야당의 주요한 정치 보스들이 저들이 대통령 될 자격이나 수준 턱없이 부족하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쾌재를 부르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물론 성실한 기업인들도 많지만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서 법과 제도, 정책을 기업이 유리한 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된다는 걸 이미 경험해본 재벌 일부가 한국의 정경련 등을 좌지우지 해왔고 일부 재벌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경유착을 좌지우지 해왔는데 이들의 딜레마는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 권력이 바뀌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재벌 총수가 깜빵에 가는 일이 흔히 생겼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분산시키고 약화시켜서 뒤에서 주무르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 것은 이 언론들입니다. 지금 한겨레 같은 한경호 같은 좌파 언론 그리고 조중동 같은 이 보수 언론 어떻게 보면 좌우수두 기득권 언론이죠. 똑같아요. 한경호나 조중동이요. 근데 이것들도 5년은 따시다가 5년은 지옥이고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야도 없는 정치 시스템 협치 연정으로 만들어서 장관도 반씩 나눠 먹으면서 가게 되면 기득권 사회에 대한 통제력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보수 언론들은 유언집정부제 개헌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이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음에도 국민 먹고 사는 거하고도 관계없이 진전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엑스파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요. 윤석열 관련 엑스파일에가 제가 또 텔레그램으로 또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또 진보되어져서 윤석열 주변과 특정 재벌과의 이런 온갖 지금 확인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윤석열이 이게 정권 측이 비열한 공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도 대놓고 하지도 못하고 살짝 비틀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윤이 저런 자세나 태도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뭉갠다고 과거 이명박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 이명박은 뭉개다가 나중에 노무현하고 딜을 했는지 뭔지 어쨌든 대통령은 됐죠. BBK를 무마시키고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한 사람은 지금 감방에 가 있고 그런 행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 같은 그런 부분을 원할지 몰라도 당신은 노무현 정권이 권력 장악력이 지금 문하고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무너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 여건으로 정권 찬출은 꿈에도 불가능한 그래서 물 건너 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버틸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개헌이라는 변수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권이 어떤 정치 공작을 할지 모르는 한국에서 언론, 여론조사, 정치 공작에는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아마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가도 문가리 정권만큼 정치 공작을 많이 해온 정치 세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빤히 수가 읽히고 별 것 아닌 정치 공작이죠. 지금까지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문가리 패거리에 정치 공작을 애처가지 못하고 뒤통수 맞은 게 별로 있습니까? 거의 다 이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리석은 것은 정치 당사자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몰랐을 뿐이고 또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놀아났을 뿐인 겁니다. 코로나 가지고 장난친다부터 황교안이부터 다 야당이 지금 여권에 놀아나고 있다. 지금 이준석이가 문 정권이 창조시킨 일종의 그 세대교체 새로 나온 신상 프랭켄슈타인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그 세대교체 시켜서 업그레이드된 신상 울트라 슈퍼파워 프랭켄슈타인을 갖다 꼽아놨어요. 자, 그리고 개헌 담합처럼 여야가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 그거는 이철이와 이준석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각종 야당을 주무르는 정치 공작, 그리고 특정 후보를 제거하려는 엄해, 그리고 이 겁을 줘서 대선판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지금 이재명 주변에 가해지고 있는 후보 선출 연기, 그리고 여당 의원 12명에 대한 출당과 경찰 조사,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 공작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작이 가해지고 또 윤석열에게 계속 그냥 파일이 공개되고 있죠. 친여 유튜버가 만들었다는데 과연 친여만 만들었을까요? 야당에서 만드는 윤석열 파일은 없을까요? 여야가 이런 파일을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김무성이 전 보좌관이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총대를 매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요. 그거를 갖다가 여당에서 누군가 터뜨리면 여당이 윤석열 죽인다라고 되니 윤석열 지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야권에서 지금 칼을 들이미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문은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너무 빨리 꺼져서도 안 되지만 어느 시점쯤 되면 윤이 개헌에 동참하면서 적당히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윤이 자기의 여론 지지율을 믿고 설치면 그때는 손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신호가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문가리가 41%로 전체 국민의 3분의 1 정도 기권한 사람 포함하면 그걸 받고도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것이 촛불 시위였고 여러 가지 정치 교란이 여야 간에 왔다 갔다 했고 그때 만들어진 물밑 정치 커넥션이 지금도 여야 간에 서로 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야가 명확한 자기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거의 한패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우리가 지금 이 선택한 투표로 되는 게 아니라 담합과 정치 공작과 그리고 각종 음해와 더 나아가서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 이런 것들이 더 잘 먹혀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민이 눈을 감으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